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희준의 경을 치다 박희준입니다. 2013년도 이제 막바지를 향하고 있습니다. 매년 이맘때쯤이면 다사다난이라는 말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올해 역시 예외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국내 경기 불안과 갈수록 심해지는 가계 부채 문제도 있었고요.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는 갈등과 대립의 문제까지 정말 쉴 틈 없이 뉴스가 쏟아졌습니다. 그런 가운데 정쟁을 일삼는 정치권에 대한 실망과 답답함도 아주 컸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보내고 2014년을 며칠 앞두고 있는데요. 지나간 시간에 대한 후회보다는 다가올 새해를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2013년 마지막으로 준비한 박희준의 경을 치다에서는 2014 세계 경제 전망을 준비해봤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가 시작되고 세계 경제 위기 과연 내년에는 해결 국면에 접어들 수 있을 것인지 일단 긍정적인 전망들이 나오고는 있습니다만은 이 내용에 대해서 오늘 1시간 동안 집중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찾아뵙겠습니다. 네, 2014 세계 경제 길을 묻다 연말 특집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최백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ADL 코리아 홍대순 부회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두 분도 인사 나누시죠?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2013년 혼돈의 시기였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참 쉽지 않았던 한 해였던 것 같은데 2013년도 경제, 세계 경제 어떻게 좀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2013년은 지금 사회자님께 말씀하신 대로 혼돈기가 맞다고 보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긴 터널을 이제 한참 이제 통과하는 그 과정의 연속이었다고 보고 그 과정의 연속 속에서 2014년도 계속 좀 어느 정도 그것이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중국이라든지 예. 그다음 또 유로존의 여러 가지 불안 요소들 그리고 또 그 미국이 그만큼 세계 경제 주도권을 갖고 있지 못한 그런 상황 속에서 보면 혼란기의 연속이었고 다만 그 과정을 넘어간 어떤 과정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최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조금 더 이제 구조적인 측면에서 좀 바라보고 싶은데요. 예. 혼돈의 시기라는 표현을 저는 굉장히 적절하게 표현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아까 사회자님이 이제 2008년도에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시작을 얘기했지만 사실 이제 2007년 여름부터 그렇죠. 이제 월가에서 이제 시작한 걸로 얘기를 하는데 한 6년 반이라는 시간이 지났죠. 지났는데 사실 이 위기에 대한 그 원인을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많은 학자들이 여러 가지 이제 요인들을 얘기를 했지만은 가장 이제 핵심적인 거를 이제 얘기를 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이 불평등의 심화 같은 걸 좀 얘기를 합니다. 예. 그 불평등의 심화는 이제 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냐면은 이번에 글로벌 금융위기는 과거의 어떤 하나의 금융위기와 다른 성격이요. 우리가 좀 인류 역사가 세계 경제가 지난 한 200년 이상 동안에 이제 제조업에 기반을 해서 쭉 이제 성장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이제 탈공업화가 선진국과 같은 경우는 빠른 경우는 미국 같은 경우 70대 이후부터 주요 선진국들도 이제 80대 이후부터 되게 이제 그걸 경험하거든요. 예. 하면서 제조업에 기반을 뒀던 경제가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일단락 되면서요. 미국 같은 경우 보게 되면은 80년대부터 고용 창출 능력이 이렇게 좀 저하되기 시작합니다. 예. 그러니까 10년 단위로 계산을 해보게 되면은 저하되기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고용이 창출이 일자리 창출 능력이 저하되면서 그 속에서 80년대 이후에 나타나는 주요한 현상 중에 하나가 미국 같은 경우는 민간 가계 소비가 이제 주요 이제 그 동력이잖아요. 예. 근데 이제 가계 소비 지출 증가율이 소득 가처분 소득 증가율로 앞서기 시작합니다.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 부채에 의해서 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지난 30년 이상 동안의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30년 동안에 성장은 이런 하나의 그 메커니즘은 이제 부채 주도에 의해 가지고 빚에 의해서 성장을 한 것이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이제 그러니까 금융화입니다. 예. 금융경제화를 이제 한번 나타나는 건데. 근데 이제 그러한 이 성장 방식이 사실은 가능했던 것은 위기가 닥칠 때마다 신용 팽창을 통해서 해결을 해 왔었어요. 예. 그러니까 80년대 후반에 그러니까는 한 10%의 성장 연준 기준금리가 있던 것을 6%로 낮추고 90년대 초에는 다시 3%로 낮추고
90년 초에 위기가 왔을 때요. 또 2000년 초에 왔을 때는 1%까지 낮췄고, 그다음에 최근에 예는 0%까지 낮추고 있는. 그러니까 신용 팽창이라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러니까 이 소득 불평등이라든가 이제 성장 동력의 약화에서 사실 비롯되어진 현상인데, 글로벌 금융이 터지고 난 이후에 우리가 그것에 대한 처방을 예. 또 다른 신용 팽창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접근하고 있다는 얘기죠. 했다는 점에서 저는 이제 그 위기가 종식됐다고 보지 않고요. 예. 위기가 다른 형태로 지금 진화하고 있다. 단지 우리가 올해 한 해만 하더라도 미국에서 푼 돈이 예. 1조 200억 달러나 됩니다. 한 달에 850억 달러씩 그렇죠. 1조 200억 달러거든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사실은요. 예. 그런 돈을 찍어냄으로써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취약성들이 은폐가 되어진 부분들이 있죠. 이제 그랬을 때 그러한 것들이 사실 지금 경기 회복, 성장률에 나타나는 경기 회복을 우리가 건강한 어떤 하나의 경제로 우리가 볼 수 있겠는가 하는 데 대해서는 이제 의구심을 갖고요. 예. 그랬을 때 위기가 다른 모양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형태가 변형됐을 뿐이지 위기의 근본적인 문제는 좀 해결이 안 됐다는 점에서 여전히 그러니까 리스크는 주요한 리스크들은 많이 잠복돼 있다. 그것들이 향후에도 계속해서 세계 경제를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위험을 빠뜨릴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2013년도 경제 한번 정리해 봤고요. 이번에는 본격적으로 2014년도 경제 한번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자료가 준비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자료를 보시면은요. 예, 지금 자료를 보시면은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보면은 한 2.7%의 세계 경제 성장률을 보였고요. 내년에는 뭐 3.1에서 한 3.6% 정도의 경제 성장률을 지금 예측하고 있는데 OECD는 뭐 공식적으로 한 3.6% 정도 경제 성장률을 보일 것이다라고 예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부회장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아마 그 성장의 주 원인들을 예. 다 여러 보고서들에서 보면은 아마 그 미국의 어떤 성장 견인이 주요하게 자리 잡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저 또한 미국의 경제 회복이 어느 정도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뭐 주택 경기도 사실 좀 그럴 수도 있고, 예. 그리고 여러 형태의 그 이슈들을 해결해야 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경제 성장을 주도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은 존재하고 있지만, 예. 특히 국가 부채 문제 이 부분들을 또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에서 보면 아까 최 교수님도 말씀 주셨지만은 그런 어떤 그 리스크들이 예. 사실은 잠재되어 있어서 그냥 우리 흔히 얘기하는 내년 경제는 굉장히 낙관적일 수 있겠다. 올해 조금 여의치 않았지만 내년이 좀 더 낙관적으로 보는 부분에서는 조금 더 조심스럽다는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특히 그런 미국 관점, 그다음에 중국에 대한 부분도 그 여러 가지 투자의 어떤 위축 구조 조정과 그다음에 조금 속도에 대한 그 지연들이 있기 때문에 중국의 여러 가지 그 성장의 저하, 그리고 유럽, EU 쪽의 여러 가지 부분들의 재정, 금융 부분에 여러 가지 아직 불안한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예. 올해보다 조금 더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은 존재하는데 그것이 또 정치적인 부분들 같이 연결되면서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을 수 있겠다. 흔히 얘기하는 기후로 따지면은 올해 한 툰드라 정도 기후, 2008년 툰드라에서 시작해서 한 대 정도 왔으면 예. 온대로 가는 어떤 과정인데 너무 그거를 온대로 해석하면은 조금 우리들이 너무 좀 그 위험하지 않을까 생각은 조심스럽게 갖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미국 경제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보니까요. 미국 경제를 좀 들여다봤으면 좋겠는데 사실 이제 뭐 연준에서는 내년에 그 양적 완화 정책을 이제 거두어 드릴 것이다라고 이미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지금 뭐 부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고용 시장도 좀 회복되고 있고 아무래도 뭐 고용률 지표가 좋게 나오다 보니까 앞으로 뭐 소비, 투자, 심리 회복될 것이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미국 경제가 이제 내년에 좀 잘 돌아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교수님 의견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예, 저는 지금 우리가 수치상으로 전해 듣고 있는 고용률이라든가 예. 주택시장 가격 회복에 대한 그 증가율들이 예. 저는 거기에 많은 허수가 있다고 저는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 아무래도 이제 가계 소비가 가장 중요한 포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가계 소비를 지탱하는 힘은 결국 이제 일자리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고용 시장을 보게 되면은 지난 이제 한 2010년 이후부터 3년 연속 한 200만 개 일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양적으로는 굉장히 고무적인 어떤 그러니까 금융위기 이후에 한 900만 개가 축소가 됐다가 한 600만 개가 정도 회복이 되었기 때문에 실업률이 한 10%에서 한 7%로 한 3% 이제 하락하게 된 결과인데요. 근데 사실 우리가 그 내부를 좀 들여다보게 되면요. 내부를 들여다보게 되면은
미국의 이제 절대 인구가 지난 이제 한 5, 6년 동안 또 증가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렇죠? 증가한 걸 우리가 고려했을 때 경제활동 참가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니까 우리가 생산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그 인구를 경제활동 참가율이라고 하는데 경제활동 참가율을 보게 되면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인 2006년도에 한 66.3%에 달했었습니다. 예. 근데 최근에는 이제 63% 이하로까지 떨어졌죠. 그러니까 한 3% 이상이 이제 하락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실업률 3% 하락에 또 다른 가려져 있는 것이 경제활동 참가율이 3%가 하락했고, 그다음에 이제 고용률도 보게 되면요. 고용률이랑 우리가 흔히 말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실업률을 보게 되면은 2.8% 정도밖에 안 돼요. 예. 완전 고용 수준입니다. 경제학 이론적으로 볼 때는요. 예. 근데 아무도 안 믿잖아요. 일반 사람들은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실업률 통계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우리가 대체할 수 있는 게 이제 고용률 지표인데 예. 고용률도 보게 되면은 이제 금융위기 이전에 한 63% 정도 그 수준을 유지했었는데 이게 한 59% 이하로 하락했으니까 4% 이하가 이상 정도가 떨어진 겁니다. 예. 지금 무슨 얘기냐면 실업률은 떨어졌는데 고용률도 떨어졌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경제활동을 포기하고 비경제활동 인구로 이제 우리가 전락됐다는 얘기죠. 특히 이제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일자리 증가하는 일자리 중에서도요. 상당 부분들이 보게 되면 일자리 질 문제를 우리가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일자리가 뭐 최근에 그러니까 우리가 30만 개 이상 이렇게 얘기할 때 그 30만 개 일자리의 질에 있어서는 굉장히 우리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미국 같은 경우도 일자리에 보게 되면 아무래도 저임금 직종 내지는 임시직 이런 것들이 파트타임직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러니까는 많은 이 일자리 증가에서 구성을 예. 차지했다는 얘기에서요. 점에서 그러니까 일자리의 질이 굉장히 나빠졌다. 나빠졌기 때문에 결국 이제 그러니까는 그 미국 가계 그러니까 우리가 소득이라는 것은 예. 굉장히 그러니까 여전히 그러니까는 그 낮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또 하나 이제 중요한 부분은 보게 되면 이제 장기 실업률이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제 예. 27주 이상이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장기 실업자라는데 장기 실업자가 한때 한 40% 이상으로 예. 이렇게 하다가 좀 떨어졌지만 여전히 30한 6, 7% 정도 이상을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거든요. 이 장기 실업자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건요. 장기 실업자의 대다수는 대부분이 비경제 활동 인구로 이제 편입되어집니다. 지금 뭐냐면 6개월 이상 그러니까 실직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기업에서 채용을 안 하려고 해요. 안 하려는 경향이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본의 아니게 그러니까는 자기가 구직 활동을 포기하면서 예. 이제 노동시장에서 이제 퇴출당하는 이런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저는 고용의 이제 그러니까 양이나 질적인 면에 있어서 여전히 많은 허수가 있다는 얘기고요. 주택시장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요. 예. 주택시장 미국의 2000년대 경기를 이끌었던 것이 이제 주택시장이었었는데요. 주택시장의 미국의 주택 소유율을 평균 주택 소유율을 역사적인 평균율을 보게 되면 한 64 내지 65% 정도 됐었습니다. 예. 근데 그게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까지 한 69%까지 이제 끌어올렸었죠. 예. 한 4 내지 5%가 끌어올렸었는데 그때 그 끌어올렸던 이제 그 주택 소유 계층들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려지는 서브프라임 이제 그러니까 이 모기지를 받아서 이제 주택을 구입했던 층들입니다. 예. 근데 이 그 주택 소유율이 지금 그러니까 글로벌 금융위기 그러니까 2000년대 그 이전까지 역사적인 평균선으로 다시 후퇴를 했어요. 한 4 내지 5% 떨어졌습니다. 최근에 근데 우리가 주택 가격이 오르면서 예. 주택 소유를 그러면 일반 시민들이 많이 증가시켰느냐 하는 거 보게 되면 주택 소유는 별로 변화가 없어요. 지금 뭐냐면은 과거에 소득이라든가 그다음에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한테 제공했었던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받았던 이런 이제 그러니까 그 하층 계층들이 예. 저소득 계층들이 주택을 그렇게 다 차압당하고 상실하고 난 이후에 다시 그러니까 주택 소유 계층으로 다시 재진입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들 한 4 내지 5%가 주택을 구입을 하고 주택을 저당을 잡아가지고 받은 신용을 가지고 되게 소비를 견인을 했던 것이 2000년대 그러니까 미국 경기 그렇죠. 부양의 핵심이었었어요. 예. 근데 그게 다시 반복될 수 없다는 점에서 주택 가격의 최근의 상승이라는 것은 우리가 블랙락이라든가 이런 예. 펀드들이 주도해가지고 사실은 그러니까 미국의 연준이니까 한 달에 지난 1년 동안에 400억 달러씩 그러니까 MBS를 사들였잖아요. 그걸 알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투기에 들어간 거죠. 사실 배팅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기관 투자가들의 그러니까 상당한 그러니까 이 투기적 수요가 주택 가격을 끌어올렸을 뿐이지 예. 일반 그러니까 서민들이 그러니까
서민들이 그러니까 주택 소유를 그러니까 늘리는 흔적은 별로 발견할 수 없다. 그런 점에서 주택 시장의 회복이 미국의 소비력을 그러니까 건강하게 회복시킬 가능성도 당분간 저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수님 말씀은 주택 시장이나 고용 시장 실질적으로 회복된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이신데 네. 그렇다면 지금 미 연준이 가지고 있는 양적 완화 축소 전략 어떻게 보십니까? 시기 적절했다고 보시는지요? 일정 정도 시점이 된 것 같고요. 예. 그리고 1차 우리 금융 위기 때마다 그렇게 그 조치를 취해 왔었고 그러면서 그 조치에 따라서 그때 당시에 과거 당시에 멕시코, 그다음에 또 아르헨티나 이런 국가들이 신흥 국가들이 사실 영향을 많이 받았었고요. 그러나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는 미국 관점에서 보면 그 양적 완화라는 부분들에 대한 축소라고 하는 부분들이 지금 시점에서는 그것이 이제 뭐 손을 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그걸 통해서 좀 더 이제 그 아까 최 교수님 말씀 지적하셨듯이 이제 건전한 펀더멘트를 얼만큼 이제 더 가져갈 것이냐의 고민들을 집중을 하게 되는 그런 관점이다 보니까 아마 지금 미국 경제는 제가 볼 때는 좀 섞여 있는 그런 형태라서 한쪽에서는 그것이 약간 착시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한쪽은 그것이 회복되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저는 좀 일종의 회복의 어떤 움직임들은 충분히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저 이제 컨설팅 제가 이제 하고 있는 쪽이 전략 컨설팅이다 보니까 미국 그다음에 유럽 아시아 이쪽의 컨설팅 수요를 보면은 경기가 얼마큼 움직이는지를 사실 쉽게 좀 볼 수 있는 경기 지표. 안정될 때 가장 네, 타격 많이 받는 굉장히 그 영향을 업종이죠. 직접적으로 받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제가 성장할 때 컨설팅 수요가 급증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런 거 그 관점에서 보면은 미국의 컨설팅 수요라고 관점에서 보면은 그것도 수요가 좀 살아나고 있는 부분을 보면 경기가 살아나는 부분이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고 거기에 또 미국은 기존의 전통 기업뿐만 아니라 이게 창업을 통한 여러 가지 스타트업 컴퍼니들이 계속적으로 그 생태계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찌 보면 또 미국이 갖는 고유의 힘이라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타 국가들은 그런 부분들이 펌핑이 잘 안 돼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또 일본과는 다른 그다음에 또 한국과는 다른 어떤 미국의 또 하나의 어떤 중요한 어떤 그 기초적인 어떤 체력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 경기 좀 회복 기미는 보이지만 아무래도 그 소비 심리가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살아나기에는 아직까지 좀 역부족이다라는. 예, 제가 한 가지만 더 견해가 첨언을 있는데. 한다면요. 이제 그 우리가 지금 지난 1년 동안에 아까 얘기했듯이 1조 달러 이상을 이제 찍어냈는데요. 예. 그걸 우리가 이제 중단했을 때 지금은 우리가 이제 양적 완화를 이제 축소한다는 거 아닙니까? 새해부터 그러니까요. 예, 예. 그것도 이제 100억 달러씩 점진적으로요. 근데 그것을 1조 달러를 이상을 그러니까는 완전 중단했을 때 예. 미국 경제가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버틸 수 있겠는가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수님? 여전히 저는 그러니까 저는 의구심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요. 미국이 사실은 그 80년대 이후에 아까 했듯이 부채 주도에서 기본적으로 성장을 했는데 근데 이제 90년대 후반에 IT 혁명이 있었었죠. 예. IT 혁명이 있고 나가지고 2000년대에 대해서 굉장히 장밋빛 전망을 가졌었어요. 미국 사람들이요. 미국 사회가요. 계속해서 새로운 혁신이 그러니까는 유발될 것이다. 그런데 지난 10년 동안을 2000년 들어와서 10년 동안을 미국 사회에서 왜 좋은 일자리가 미국 사회도 여전히 마찬가지로 보게 되면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게 국가적인 과제입니다. 핵심 과제로 돼 있어요. 예. 근데 좋은 일자리가 안 만들어지는가를 보니까는 미국의 가장 세계에서 경쟁력이 높은 부분이 혁신 능력이잖아요. 예. 근데 혁신이 실종됐다는 얘기를 합니다. 미국 사회 2000년대에 혁신이 실종됐다. 여전히 물론 그러니까는 다른 유럽이라든가 아시아 국가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는, 스타트업 예. 이런 것들이 여전히 에너제틱하지만은 과거에 비해 가지고 그 이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그러니까 혁신이 실종되졌다, 약화되졌다. 예. 그래가지고 벤처 자본 모델 같은 경우가 예를 들어서 이제 그린 테크놀로지 같은 이런 분야에 굉장히 잘 안 먹힌다 이런 이제 진단들이 나오고 있듯이 그러니까 미국 같이 이제 그러니까 1인당 국민 소득이 5만 달러 돼 이런 나라에서 좋은 일자리라는 것은 우리나라처럼 1, 2만 달러 짜리가 아니라 거기에 걸맞는 일자리여야 되는데 그런 걸맞는 일자리를 만들려면 혁신이 불가피하게 필요한데 그 혁신이 그러니까 안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과거처럼 그러니까요. 예. 이제 그 부분들을 이제 그러니까는 우리가 지금 미국 기업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최근에 주가 상승이 예. 논쟁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돈이 풀어서 유동성 장세다 하는 측면도 있고 예. 미국 기업들이 이윤이 굉장히 많이 났기 때문에 역사적인 지금 최고 지금 이윤을 기록하고 있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런 두 측면이 있는데 미국 기업의 이윤이라는 것도 보게 되면요. 이윤이라는 것도 보게 되면은 사실은 굉장히 그 저금리 비용하고 그다음에 이제 임금이 굉장히 억제가 됐거든요. 예. 그런 때문에. 그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이제 그 이윤이 그렇게 많이 실현되더라도 그 이윤을 가지고 미국 같은 경우 대개 보게 되면 이제 그러니까 자사주 매입이라든가
그래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M&A라든가 그러니까 새로운 투자보다는 기업들이니까 투자보다는 그러니까는 번 돈을 그러니까 주로 이제 나눠 가지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주로 이제 하고 있겠다는 점에서 미국의 내노라는 학자들이 최근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크루그만이나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이제 학자들이 무슨 얘기냐면 장기 침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얘기가 우연이 아니라 미국 기업이 그러니까는 가장 기존의 경제학자들이 곤혹스러워하는 게 뭐냐면은 과거에는 생산이 증가하게 되면은 고용하고 임금이 증가했어요. 그다음에 이윤이 증가하면 투자도 증가했어요. 기업의 투자도요. 근데 이 연결고리가 꽤 약화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는 GDP 증가율만 가지고 우리가 그러니까는 이 기본적으로 필요로 하는 경제의 건강한 기초 체력이 그러니까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는 그렇게 우리가 확인이 안 되어지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는 그 기본적인 이유가 제조업 패러다임이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작동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생기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미국의 제조업 같은 경우는 고용 면에서 보게 되면 한 9% 정도 차지하고요. 그다음에 GDP 대비로 보게 되면 한 12% 정도밖에 안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조업이 그러니까는 미국이 그러니까 최근에 부활시키기도 하지만은 제조업이 10% 성장하더라도 GDP 증가시키는 건 1%뿐이 안 되져요. 그러니까 미국 제조업의 일자리가 지난 한 그러니까 글로벌 금융위기 한 200만 개가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제조업이 미국도 보게 되면 서비스 부분보다 제조업이 평균 부가가치도 높습니다. 인당 부가가치는요. 근데 제조업에 좋은 일자리가 줄어든 거예요. 근데 그게 회복이 전혀 안 됐습니다. 거의 회복이 안 됐어요. 그런 점에서 볼 때 보게 되면은 미국의 기본적인 미국도 기본 이제 경제 패러다임에 그러니까는 위기에 지금 우리는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돈을 풀어가지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 뭐 약간 회복기에 있기는 합니다만은 여전히 국가 채무 한도 상향 조정, 뭐 통화 정책 출구 전략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혁신 역량의 퇴보 이런 것들로 인해서 조금 불확실성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지금 세계 경제를 쭉 둘러봐야 되는데요. 미국에 좀 많은 시간을 할애했던 것 같고요. 이제 유럽 국가로 좀 한번 가보겠습니다. 참 작년에는 참 그 남부 유럽발 재정 위기로 인해서 참 세계 경제 악영향 많이 끼쳤는데 올해는 조금 진정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때 올해 조금 나아질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만 여전히 그 회복이 하라고 하는 속도는 좀 더딜 수 있지 않을까. 예를 들면 지금 사회자님께서 잘 말씀 주셨지만 그 남유럽 같은 경우도 경상수지 같은 것들이 이제 흑자로 전환되는 포인트들이 보이긴 해서 좋을 수 있지만 이제 추가 여력들이 얼마큼 더 받쳐줄 것이냐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들이 좀 녹록지 않을 수 있는 부분도 존재해주고 있고요. 여전히 그 실업률이 현재 뭐 12% 정도에 대한 아까 이제 최 교수님께서 실업률 뭐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경제 지표에 대한 그 정의를 좀 차치하더라도 일단 객관을 보더라도 실업률이 뭐 두 자릿수 이상을 좀 가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EU 쪽은 아무래도 그 경제 성장 자체가 지금 아마 타 기관들도 많은 예측이 한 1.5% 정도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을 정도로 그렇게 좀 녹록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들이 미국보다 훨씬 더 큰 부분이고 특히 그 금융 부분에 있어서 그 물론 이제 ECB가 실질적으로 금리 인하를 추진하면서 성장의 두랍을 걸고 있지만 이제 향후 유럽권의 그 금융권들이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그래서 특히 그 관점에서 보면은 단일 은행 감독 체제 도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매니징 할 거고 거기에 또 여러 가지 그 부실 정리 기금들을 각 국가가 재정 부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의 금융 쪽의 여러 가지 불안정성과 불확실성들이 좀 리스크로 좀 존재해주고 있어서 EU는 상대적으로 미국보다 조금 더 조금 어려운 길을 좀 더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갖고 독일, 있습니다. 프랑스, 영국은 뭐 경기가 아주 회복세에 좀 접어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좀 독일의 역할이 더 커지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지금 유럽 경제에서 독일 경제를 빼놓고요. 나머지 국가들의 문제가 기본적으로 유로존 전체적으로도 그러니까 지금 펀더멘털 문제가 여전히 해결이 안 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해서 유로존 사태라는 건 결국 뭐냐면은 공동통화를 사용함으로써 이제 그러니까 그 경쟁력이 약한 국가들이 경상수지 적자 문제가 이게 이제 그러니까 국가 부채 문제로 이제 그러니까 이게 전화가 된 거잖아요. 전화된 문제인데 근데 사실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결국은 뭐냐면은 두 가지 문제뿐이 없습니다. 두 가지 방식뿐이야. 하나는 뭐냐면 통화 가치를 절하시키든지 아니면은 내부적으로 통화 가치 절하는 못 시키니까 공동통화 사용하니까요. 내부적으로 임금을 인하해야 되는데요. 임금을 인하해야 되는데 지금 보게 되면은
유럽의 그러니까 제2위권인 프랑스 경제가 아까 이제 뭐 회복 기미를 보인다 그러는데요. 실험 그러니까 GDP 증가율은 그러니까 이제 플러스로 반전을 최근에 이렇게 반전을 그렇죠. 보이고 예. 있지만은 저는 0%대가 과연 그러니까는 기저효과까지 생각하면은 이게 회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가 이제 좀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실업률이 프랑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지금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지금 11%에 육박하고 있어요. 예. 프랑스 같은 경우도요. 뭐 이태리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이태리도 계속 상승세 타고 있고요. 12.5%로 기록하고 있고 스페인은 그러니까 지금 뭐 26%가 넘습니다. 이건 그러니까 인구 4명 중에 1명이 그러니까 실업자라는 이제 그러니까 노동 가능 인구 중에서요. 예. 이런 얘기인데 예. 그러면 그런 점에서 임금이 그러니까는 인상이 억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물가 디플레이션 압력이 있기 때문에 물가가 하락하게 되면은 예. 임금이 그러니까 하락하더라도 예. 물가가 하락하게 되면 임금 하락 효과가 없어져 버려져요. 상쇄돼 버려져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 문제를 그러니까 수출을 통해서 결국은 해결해야 되는데 외수를 통해서 내수는 굉장히 그러니까 지금 높은 실업률 때문에 억제가 되고 있고 수출을 통해서 해결해야 되는데 수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지금 이 문제가 여전히 해결이 안 된 상태 속에서 존재한다는 얘기고요. 그런 점에서 유럽은행이 그러니까 그 자기자본 부족 문제도 그러니까 지금 유럽중앙은행이 지원해줘서 그렇지 예. 여전히 이게 해결이 안 된 상태고 유럽은행들에 그러니까 사실 이 문제는요 예. 결국 국가 부채하고 그다음에 실물 경기하고 이게 맞물려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물 경기가 나쁘게 되면 국가가 그러니까 돈을 좀 쓸 수밖에 없고 돈을 쓰기 위해서 지금 부채를 여력이 발행했을 없죠. 경우에 은행들이 그걸 매입을 해주고 그러니까 은행이 같이 부실화되어지고 이게 그러니까 연결고리를 악순환고리를 맺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펀더멘털이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되는 상태 속에서 개별 국가들의 경쟁력이 해결이 안 되는 상태 속에서 이거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최근에 그러니까 우리가 일부에서 플러스가 발견된다고 해가지고 유로존 경제가 회복된다고 보는 건 제가 볼 때 여전히 내년에도 유로존 예. 리스크는 그렇죠. 존재하겠군요. 예. 그래서 독일이 이거를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독일이 이것을 구제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그러니까 총대 메고 하겠는가 하는 예. 것에 대해서는 예. 그래야 줬으면 좋겠는데 예. 독일이 사실 그렇게 쉽지도 않을 것 같고요. 제가 예. 볼 때는. 아무래도 뭐 독일 내에서도 국민적인 동의가 있어야 되겠죠. 네. 네네. 자, 그러면은 빠르게요. 아시아 시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네. 그렇게 하시죠. 저기 중국하고 일본 좀 살펴봐 주시죠. 네. 중국 같은 경우는 뭐 사실 어찌 보면 이제 미국을 언제 출할 것이냐에 대한 관점에서 봤을 때 중국이 좀 속도 조절을 하는 가능성이 보여지고 있고요. 예. 일단 그 여러 가지 그 시진핑 지도하에서 경제 개혁이라는 부분이 과감하게 일어나고 있고 거기에 또 이제 구조조정이라는 부분도 같이 일어나고 있어서 이제 실제로 지방 어떤 부채들의 문제라든지 예. 또 과잉 투자 문제, 과잉 설비 이런 부분들의 속도 조절을 함으로 인해서 아마 그 경기 성장률은 상대적으로 좀 더디게 움직여서 흔히 얘기하는 두 자릿수의 시대가 뭐 이제 어렵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두 자릿수는 아니지만 어찌 보면 그 속도 조절이 나중에 그 향후 예. 엄청난 중국이 수업력 경제 성장을 통해서 수온을 내야 되는 부분들을 미리 좀 차단해서 움직이는 그 가능성도 존재해주고 있어서 중국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런 속도 조절이 오히려 향후 경제 성장을 감에 있어서는 오히려 좀 더 의미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중국은 여전히 매력적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다만 중국이 해결할 큰 문제는 이 정치적인 부분 이슈들이 이 경제에 얼만큼 영향을 미치냐에 따라서 중국의 경제 성장률의 속도는 굉장히 빨라질 수 있고 더뎌질 수 있는 부분들이 존재하는 게 어떤 중국의 형태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러나 세계 경제를 주름잡을 수 있는 어떤 그 가능성 이 부분에서는 그 뭐 여전히 매력적일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2014년 세계 경제 전망에 대해서 말씀 나누고 있는데 잠깐 한숨 돌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물 한 잔씩 좀 하시고요. 네, 잠깐 한숨 돌리고 계속 네. 이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창수 아나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전해질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창수 아나운서. 여러분은 지금 박희준의 경을 치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2014 세계 경제 전망 듣고 계신데요. 이번에는 제가 2014년 유망 기술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글로벌 리서치 그룹 가트너에서 발표한 10대 전략 기술인데요.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이 10대 전략 기술은요. 첫째, 모바일 디바이스의 다양화 및 관리, 그리고 모바일 앱과 애플리케이션, 또 사물 인터넷, 네 번째로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및 브로커로서의 IT가 있고요. 클라우드 클라이언트 아키텍처도 있습니다. 또 개인 클라우드 시대와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애니띵의 줄임말인 SDX, 웹스케일 IT, 아홉 번째로는 스마트 머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3D 프린팅을 들 수가 있습니다. 좀 생소한 용어도 있고 어렵기도 한데요. 가트너에서는 이 10대 전략 기술을 발표하면서 기업들이 대대적인 투자를 해야 되는 아주 의미 있는 기술이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창조 경제 시대의 새로운 먹거리를 찾는 기업들이라면 반드시 고민해봐야 될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또 이 10대 기술에서는 4가지 키워드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소셜과 모바일, 클라우드, 정보, 바로 이 4가지인데요. 이들의 융합을 통해서 변화와 기회를 만들고 새로운 시장을 열어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 지난 수년간 10대 전략 기술에 꾸준히 언급됐던 빅데이터가 이번 발표에서는 제외가 됐습니다. 그 이유는요, 이제 빅데이터가 하나의 기술 혹은 트렌드가 아니라 모든 기술에 녹아들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번에 발표한 10대 전략 기술 전체도 빅데이터를 전제로 한다고 가트너 측은 밝혔습니다. 이렇게 2014년을 좌우할 10대 전략 기술 살펴봤는데요. 우리의 기술 수준은 어디까지 왔는지 마음이 조금은 급해집니다. 자, 계속해서 경을 쳐보겠습니다. 스튜디오 나와주세요. 네, 하창선 아나운서 잘 들었습니다. 2014년 10대 전략 기술 살펴봤는데요. 홍대순 부회장님. 뭐 컨설팅 하시다 보면 이런 전략 기술도 많이 접할 기회가 있으실 텐데 좀 어떻습니까? 네, 실제로 그 지금 소개한 기술들의 이 기술을 어떻게 접목시켜서 갈 것이냐가 사실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예. 기술 자체의 유망성의 다음 단계가 더 중요한 것은 이 기술을 통해서 어떤 사업들, 그 다음에 세계를 또는 사회를 어떻게 상상해서 새로운 세상을 구현해 볼까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지금 뭐 스타트업 컴퍼니 쪽에서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고 있고요. 예.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그 흔히 얘기하는 산업의 재정의도 일어날 수 있고 예를 들면 과거의 자동차 산업은 보통 기계 산업으로 분류되는데 예. 이제 미래에 되면 아마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SIC 그러니까 스탠다드 어떤 인더스트리 그 코드 자체가 예. 아마 굉장히 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 기계 산업이었지만 자동차가 이제는 전장화가 되면서 전자, 이제 예. 사회자님도 그 정보 쪽에 굉장히 강하시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자제품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돼도 뭐 틀린 말이 아니다. 그만큼 그 실제로 소프트웨어의 어떤 엔지니어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있고 또 이런 IT 기술을 통해서 도로라고 하는 어떤 흔히 얘기하는 사회적 인프라, SOC도 굉장히 개념이 바뀐다. 예전엔 도로 하면은 운송의 수단의 어떤 툴이었지만 지금은 도로 안에서 그것을 발전을 시킬 수 있어서 어떤 에너지 발전원으로 그 앞전 그 장치를 통해서 새롭게 만들어가는 그런 어떤 장치들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예. 어떤 컨셉의 변화 그리고 또 산업의 재정의 그리고 사회 어떤 변화들 뭐 이런 아마 IT 기술을 통해서 흔히 얘기하는 그 안전한 사회 구현도 있고 범죄도 예방할 수 있지만 또 더 나아가서 어찌 보면 출산율을 또 장려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의 효과들이 그 사회적인 어떤 이노베이션, 소셜 이노베이션 또는 산업 이노베이션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아까 말씀 주셨지만 빅데이터도 마찬가지로 뭐 종말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기저에 깔리면서 그것들이 여러 가지 애플리케이션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열리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10대 전략 기술 살펴봤습니다. 이런 기술들이 조금 잘 사업화되어서 지금 침체된 어떤 경기 다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동력 역할을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아까 중국 얘기를 하다 말았는데 네. 교수님, 중국 경제 내년엔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앞에서 말씀해 주셨지만은 중국은 기본적으로 이제 이 투자가 주도한 이제 성장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이 과잉 투자 문제 실제로 이제 직면해 있고요. 그러니까 한 단위 그러니까 1위안 대비 그러니까 그 투자를 통해서 얻어지는 부가가치가 계속 하락하고 있어요. 실제로 보게 되면요. 그런 점에서 이제 과잉 투자의 문제가 이제 그 해결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예. 문제는 선진국 경제가 별로 이제 안 좋은 상황 속에서 수출로 그러니까 이것을 그러니까 보충하기도 힘들고 결국은 또 이제 글로벌 세계로부터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압력도 있지 않습니까? 중국이 이제 좀 내수를 좀 육성해야 된다는. 근데 중국의 이제 소비 포션이 차지하는 걸 보게 되면 가계 소비 차지하는 포션이 한 GDP 대비 한 35%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취약하죠. 경제 예. 규모에 비해 가지고는 굉장히 이제 취약한 이제 그런 이제 구조를 갖고 있는데요. 그 문제는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소득 불평등에서 비롯된다고 봐요. 물론 이제 사회 보장 시스템도 관련돼 있지만 소득 불평등하고도요. 그런 점에서 이 문제는 굉장히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가계 소비를 그러니까는 단기간 내에 크게 증가시키는 것은 비중을 증가시키는 건 어려울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그 중국 국내 그런 양극화 문제가 아무래도 중국 경제 성장에 좀 발목을 그렇죠. 잡겠죠. 예.
그게 제가 볼 때는 가면 갈수록 굉장히 심각해질 수밖에 없고요. 더군다나 성장률을 낮추는 과정 속에서 예. 과거에 이제 우리가 파오라고 해가지고 중국 이제 말로 이제 8이라는 숫자가 이제 있는데 8%대 이상의 성장률이라는 것을 굉장히 상징적으로 굉장히 삼았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예.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중국 같은 경우는 여전히 한 50% 가까운 이제 인구가 농촌에 아직도 이제 존재하는데 예. 농촌 인구들이 도시로 이제 나오는 과정 속에서 이 도시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굉장히 도시 문제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결국 이제 실업 문제, 도시 실업 문제 해결하는 문제와 관련돼 있거든요. 그러면 도시 그 농촌에서 빠져나오는 유출되는 인구들을 적어도 경제 활동을 어느 정도 제공하려면은 높은 성장률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게 이제 8% 최소 8% 이상의 성장률이었었는데 예. 그 8%대 성장률을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이제 사실상 저는 폐기했다고 봐요. 예. 7%로 이제 그러니까 이제 낮추는 이제 그러니까는 낮추는 과정 속에서 저는 이 불평등 문제가 예.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일자리 문제가 어차피 그러니까 굉장히 악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예. 그런 점에서 중국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는 중국 내부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에 앞으로 그러니까 주는 부담이 저는 굉장히 클 수밖에 없을 거다 보고 있습니다. 아, 또 최근에 일본 얘기 참 요즘 꺼내기가 불편한데요. 네, 네. 아베 총리 또 신사참배에서 지금 많은 그런 예. 우리 국민들 분노를 사고 있는데 아베노믹스 뭐 일단 좀 성공적인 것 같습니다. 돈을 풀어서 좀 경기는 좀 살아나는 것 같고요. 엔젤국 관련해서 일본 수출 잘 되면서 좀 기업 경쟁력도 조금 살아나는 것 같고 예.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사회자님께 말씀 주신 대로 일본 경제 조금씩 그 움직임들이 있어서 그것들이 또 한국에 예. 또 영향을 또 주고 있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일본의 어떤 과거에 굉장히 침체됐던 부분들이 아베노믹스를 통해서 조금 더 한 단계 나아가는 측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일 수 있겠다라는 부분이 있고 특히 또 이제 내년에 여러 개 소비세 인상이라는 부분들이 경기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하는 부분도 있지만 아마 근본적으로 아베노믹스는 경기 부양책을 강하게 드라이브를 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아마 알기로도 GDP의 1% 이상은 위축되면 경기 부양을 하겠다는 어떤 그 정책 방향이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아베노믹스를 통해서 일본의 어떤 경기 부양의 가능성들은 좀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다만 이제 그 무역 그 수출 부분의 증가도 있지만 또 그러다 보니까 또 엔화와 관련된 부분에서 수입에 대한 증가도 있어서 무역 수지에 대한 부분에서는 약간의 또 무역 수지 적자에 대한 가능성도 존재해주고 있는 것들이 현재 일본 경제가 갖고 있는 틀이고 과거 대비 이제 조금씩 살아 움직이는 그 움직임은 좀 보일 수 있겠다 하는 것이 일본 경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뭐 금년에는 미국과 이렇게 보조를 맞추면서 양적 완화 정책을 일본이 가져갔는데 사실 그래서 뭐 수출도 좀 늘어나고 경기도 좀 회복되는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내년에 미국이 양적 완화 조치를 좀 접는데 일본 혼자 양적 완화 조치를 계속 가져가게 되면 좀 부작용은 없을까요? 일본 경제 내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양적 완화를 가지고 마찬가지로 일본 같은 경우도 효과를 보기는 어렵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 이유는 뭐 양적 완화를 과거에도 사실은 해본 경험이 있고 일본 같은 경우요 효과를 성공을 못했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뭐 수출이 회복된다고 하지만 수출이 사실은 거의 지금 횡보세를 보이고 있어요. 절대에게서는요 수출액이요. 그다음에 이제 뭐 인플레이율이 좀 이제 플러스로 좀 돌아서긴 했지만은 그것도 과거에 2004년, 2006년도에도 이제 플러스로 잠깐 돌아선 적은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이것이 우리가 이론적으로 우리가 이제 일본 학자들이 추산할 때 인플레이율을 2%까지 끌어올릴 때까지 양적 완화를 계속 밀어붙이겠다고 하고 있는 건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최소 2년 동안 성장률이 GDP 성장률이 4% 이상을 달성을 해야 되고요. 쉽지 않군요. 그다음에 임금이 그러니까는 이 올라가야 되는데 이 두 가지가 다 현실적으로 거의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임금이 97년 이후에 9%나 하락했습니다. 오히려 절대적으로 그러니까요. 하락한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제조업의 일자리가 1천만 개 이하로 떨어졌어요. 그다음에 사실 어떻게 보게 되면 이제 그러니까 소매 부문 일자리가 1,050만 개로 이제 제조업보다 더 많아지는 상태로 지금 뭐냐면 저임금 일자리가 굉장히 증가하는 상태 속에서 그 임금이 그러니까 증가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엔저로 인해 가지고 혜택을 보는 것은 일부 소수 대기업들, 모든 대기업들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부 소수 대기업들이 보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해 우리가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이런 기사가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일본의 문제는 그러니까는 이
경쟁력 없는 통화가 아니라 예. 경쟁력 없는 상품의 문제가 있다. 이런 이제 기사를 낸 적이 있었어요. 쉽게 얘기해서 뭐냐면은 우리가 소니가 옛날에는 우리가 사실 굉장한 회사였었잖아요. 그렇죠. 우리 어렸을 때 보게 되면요. 근데 지금 소니하고 삼성전자하고 딱 했을 때 소니하고 도시바라든가 삼성전자하고 갈 때 소니 제품이 더 싸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삼성전자 제품을 포기하고 그걸 살겠는가? 그건 아니란 얘기죠. 즉 뭐냐면은 제조업에 굉장히 강국이지만 제조업의 기술이 굉장히 평준화되지면서 일본의 제조업이 굉장히 기본적으로 가격 경쟁력에 기반을 둬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상태는 아니라는 얘기죠. 일본의 경제 규모로 봤을 때는요. 예. 그런 점에서 일본의 지금 그러니까 문제라는 것은 그러니까 일본이 혁신 능력이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제 상당히 약화가 됐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지. 이것을 그러니까 돈 가치를 그러니까 떨어뜨려 가지고 해결하는 것은 일부 경쟁력 있는 기업들, 도요타 같은 경우는 더 이제 그러니까 힘 더 보태줄 수 있지만은 대다수 이제 그러니까 일본 경제에는 굉장히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장기적으로 부담을 작용할 그중에 수. 그럼 아베노믹스 결국 실패로 예, 저는 그렇게 단언합니다. 거라고 예. 단언하시는군요. 자, 이번에는 신흥국 시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실 지금 뭐 미국이 이제 양적완화 출구 전략을 사용을 하면서 네. 사실 신흥국 많은 우려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유입된 자금이 또 한꺼번에 빠져나가면서 예. 통화 가치도 하락하고 또 경제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많은 우려가 있는데 신흥국 시장 어떻게 보시는지? 신흥국 시장은 기본적으로 여전히 그 경제 성장률 자체로 보면 예. 어느 정도 그 숫자가 뭐 5%, 그다음에 10%, 또 몽골 같은 경우는 뭐 30%, 20%뭐 이렇게 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거 대비 성장률이 좀 저하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존재해주는 부분들 말씀 주신 대로 그 양적완화 축소에 따라서 예. 사실 통화 환율의 불안정성들이 사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예. 비단 그 얘기는 신흥국뿐 아니라 사실 한국도 전혀 영향을 안 받냐 그렇지는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그 국가들이 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신흥국에 대한 부분들의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은 존재하지만 어느 정도 그 또 성장률 자체를 보면 예. 타 국가 대비 그 성장률을 고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 자체는 일단 좋은 것으로 바라볼 수 있는데 다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신흥국에서 굉장히 그 우리가 잠자고 있는 어떤 커다란 어떤 영토들이다 이렇게 보는 부분에서는 조금 그 파이는 좀 줄어들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요소들, 그다음 정치적 요소의 불안정성은 존재해주고 있는 것이 뭐 신흥 시장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매력적인 어떤 그 영역으로 바라보고 움직이는 것들은 뭐 주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흥국 시장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교수님 브라질하고 인도는 좀 어떻습니까? 한동안 참 고성장하면서 브라질하고 인도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경상수지가요. 예. 경상수지가 굉장히 적자로 이제 좀 가면서 굉장히 압박을 많이 받는 이런 그렇죠. 상태였었고요. 브라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페소화 가치가 예. 브라질 이제 그 통화 가치가 이제 굉장히 절상되면서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그렇죠. 좀 높죠. 그런 상태에서 그랬었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이제 그 선진 국가들의 그러니까 양적 완화가 특히 미국의 양적 완화가 예. 양적 완화가 신흥 국가들한테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브라질 같은 경우 특히 이제 그러니까는 미국 경제하고 굉장히 밀접한 그 연결고리를 갖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통화 전쟁이라고 굉장히 격한 이제 저까지 얘기했듯이 저는 사실상 통화 전쟁을 당했다고 봐요. 당한부터 보는데 그럼 양적 완화 축소 과정 속에서 그 충격을 또 다시 이제 받을 수밖에 없는 저는 이제 그 상황에 이제 직면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신흥 국가들 같은 경우 보게 되면요, 우리가 미국이 2010년도부터 경기 회복이 좀 되어지면서 했잖아요. 예. 한 가지 주목해서 봐야 될 우리가 수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입액이요. 미국이 최대 소비 시장이잖아요. 예. 수입액이 거의 횡보를 하고 있어요. 예. 증가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9년도에서 그러니까 침체에서 탈출하면서 좀 회복됐다가 그다음에 그 회복된 수준에서 거의 그러니까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수출액은 증가하고 있는데 수입액은 그러니까는 거의 그러니까 크게 증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미국 소비 시장이 그만큼 굉장히 위축이 됐다는 얘기고요. 예. 그런 점에서 신흥 국가들 같은 경우는 결국은 미국 시장에 상당히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요. 그랬을 때 신흥 국가들이 선진 국가보다 성장률은 높지만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90년대 보게 되면 한 6%로 8% 이상 성장하다가 한 6% 떨어지게 되니까는 경기가 막 침체했다는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요. 예, 6% 성장하는데도 침체했다고 할 정도로까지. 그렇죠.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높은 성장률에 익숙하다가 성장률이 하락됐을 경우에 예. 그것이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들이 굉장히 충격이 큽니다. 그랬을 때 저는 이제
신흥국가들 같은 경우는 시스템이 정치 시스템이나 이런 사회 시스템들이 굉장히 취약한 점이 있기 때문에 예. 그것이 사회 불안으로 저는 이제 이어질 가능성도 정치 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이번에 IMF에서 그러니까 내년도 경제 성장률을 그러니까 하향 조정하는 데 있어서도 예. 신흥국가들의 그러니까 이러한 이제 성장률 저하 요인을 예. 이제 중요한 요인으로 뽑은 이유도 선진국가들의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양적 완화 이제 이 축소,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양적 완화 축소가 세계 경제 어쨌든 간에 이런 그 둔화에 미치는 영향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이제 보고 있기 때문이로 이제 분석하고 있듯이요. 신흥국도 역시 그러니까는 지금까지보다는 굉장히 그러니까 좀 어려운 상황이 좀 직면할 수밖에 없을 거라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아세안 국가들 좀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이제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자금이 많이 유입이 됐는데 양적 완화 축소 정책이 이제 뭐 내년부터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결국에는 좀 한일 문제 비롯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하는 예상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그 인도네시아도 마찬가지로 뭐 브라질이나 이런 국가와 마찬가지로 제가 볼 때도 그 영향을 많이 받을 거라고 보여지고 예. 있고요. 그리고 인도네시아 자체가 또 여러 가지 산업의 다변화 부분들을 아직 다 못하고 이제 과정이다 보니까 예. 그런 부분 흡수 능력이 흡수와 그다음에 그 버퍼가 그만큼 충분히 갖춰졌냐 했을 때 아직까지 그런 부분이 미흡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뭐 직격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부분에 영향을 사실 좀 크게 받을 수밖에 없고 다 각 국가별로 그것들을 얼만큼 어떻게 이제 극복해 가느냐가 아까 이제 또 최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사회적인 어떤 그 인프라 그다음 또는 어떤 정치적 인프라들이 얼만큼 그걸 잘 받아내주고 그다음 대응하느냐가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을 빠르게 극복할 수 있느냐 아니면 굉장히 좀 힘들게 좀 고통을 갖고 가느냐 아마 국가별로 아마 차이가 충분히 있을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오늘 뭐 2014년 세계 경제를 전망해봤는데 결국 우리 관심사는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이 미칠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기업, 금융기관, 정부 좀 어떤 식으로 내년에 좀 대응을 해야 될지 지금 한 시간이 한 2분 정도 남았는데요. 좀 정리 좀 해주시죠. 저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 보게 되면은 그 선진국가들하고 좀 유사한 패턴도 좀 보이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요. 예. 우리나라가 이제 지난 이제 한 30년 동안의 고도수준 1만 달러까지 달성하는 데 속에서 제조업 기반으로 이제 우리가 성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굉장히 압축적인 공업화를 했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92년도부터 저는 이제 탈공업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조업의 종사자가 이제 절대적으로 줄어들기 시작했거든요. 당시 한 515만 명이다가 지금 이제 400만 명 정도 줄어들었으니까 100만 명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한 22% 줄어들었는데 제조업 종사자가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해서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지만은 그때부터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이 양극화라든가 우리나라 앞에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를 얘기했는데 가계 소비 증가율하고요. 가계 소비 증가율이 소득 증가율을 앞서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가 이제 가계부채 문제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제조업이 줄어들다 보니까는 제조업 종사가 줄어들다 보니까 일자리 양극화가 생깁니다. 제조업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서비스에 비해 가지고 1인당 그러니까 평균 소득이 보게 되면은 한 2배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제조업이 굉장히 좋은 일자리가 많다는 얘기죠, 평균적으로요. 근데 제조업이 줄어들다 보니까 좋은 중간소득 일자리들이 줄어들면서 이게 이제 하위 소득으로 퇴적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게 일자리 양극화로 이어지고 그것이 이제 소득 양극화로 이제 이어지는 문제인데 지금 뭐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제조업 저는 이제 탈공업화의 함정에서 지금 여전히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직면하고 있다. 그래서 2000년대 이후에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그러니까 사실은 기술 격차를 선진국하고 축소하는 문제도 있었지만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하는 것이 예. 굉장히 중요한 과제였었는데 그걸 성공적으로 사실 해내지 못했어요. 삼성전자 정도를 빼놓고를 보게 되면요. 예. 그런 점에서 최근에 우리가 지난 1년 동안에 보게 되면 우리나라 10대 대기업들이 영업이익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줄어들었습니다. 그게 저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중국 내수 시장에서도 그러니까 저 시장 점유율이 줄어들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굉장히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제조업의 경쟁력이 굉장히 약화되는 상황 속에서 위협받는 상황 속에서 새로운 출구를 지금 빨리 찾지 않으면은 일자리 문제든 국가 경제의 문제든 간에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뭐 어느덧 시간이 또 다 돼버렸네요. 네네. 네, 2014년 세계 경제 같이 한번 전망해 봤는데 오늘 최백은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그리고 홍대순 ADL 코리아 컨설팅 부회장 두 분과 함께 이런저런 고민 함께 해봤습니다. 오늘 출연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2013년에 보내드리는 박희준의 경을 치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내년 세계 경제에 대한 전망 오늘 살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국내 경제에 대한 분석을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별 시장 전망하고요. 그다음에 2014년에 달라지는 것들이 무엇인지, 우리 경제 과연 2014년에 좀 웃을 수 있을지
여러분과 함께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3년의 마지막 주말 잘 보내시고요. 오늘도 참 날씨 춥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요. 저는 새해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